라는 측면에서 4대강 수개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제도의 취지 없는데 처음부터는 일반적인 통합 물관리의 어떤 물관련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관점에서 4대강 수개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관리가 어떻게 연계, 통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조금 그냥 럽하게 말씀드리면, 자,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에 제정된 이후에 통합물관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원회와 유형물관리위원회를 조직했었고 이제 2기에 다다랐는데, 과연 물관리기본법이 추구했던 물의 배분적 측면에서의 어떤 사용 허가라든가 물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물 문제의 조정, 그리고 물관리위원회가 어떤 실질적으로 재정이나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실제로 어떤 처분과 유사한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현재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분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강화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유역위원회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추진한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유역이 가지고 있는 범위와 체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물관리기본법상에 우리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유역의 범위하고 4대강 수개법에서 말하는 수개의 범위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자, 물관리기본법에는 수개법에, 그러니까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을 보면요, 유역이 있고 권역이 있고 수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의 목적들이 특히 수질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수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청의 행정 권한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권역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물관리기본법은 자연과학적 기반에 맡은 유역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논의하고 있는 대상과 범위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 안에서 그러면 각각의 개별법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고 어떻게 용어와 범위를 조정해야 될까, 이 문제들이 본질적인 고민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수개법을 어떻게 유역과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존에 우리 수량과 수질로 대변됐던 물관리, 그래서 국토부 중심과 환경부 중심의 수질과 그다음에 국토부의 수량, 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환경부로 물관리기본법 제정되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하천법도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천법하고 물환경보전법은 얼마나 개정이 됐습니까? 부처만 달라졌지 법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기관만 환경부로 몰아줬을 뿐이지 관리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그대로라는 거죠, 현재.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천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천법의 적용 범위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입니다. 수계의 가장 상류 지역인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여전히. 하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 물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공공수역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이 가장 높죠. 항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계와 항만, 지하수를 제외한 나머지 물에 관한 영역들이 다 물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수계법은 어디랑 가까울까요? 하천법일까요? 물환경보전법. 당연히 물환경보전법에 가까운데, 본질은, 수계법이 만들어진 본질은 수도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그런 규제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무료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가 징수한 무료부담금을 수계관리금으로 구축한다. 이걸 이제 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밖에 수질오염 방지 사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계관리법, 4대강 수계법은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연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물환경보전법뿐, 하천법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체계 내에서 지금 수계법은 다뤄지고 있고요. 그러면 자, 물관리위원회에 있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천법에 있어서 주요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어디냐? 유역물관리위원회인가요?
하천법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수자원법의 공부가. 그러니까 유역위원회는 부합성 심사 외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각 개별법에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앞으로 자 물관리 부분의 체계를 개편한다 했을 때는 적어도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하천입니다. 하천법상의 하천이고, 여기에 연계해서 소하천까지 수질 수량 그리고 우리 재해방이랑 그 밖에 이제 이수치수 다 합쳐서 이것이 논의되는 하천의 범위부터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적어도 소하천까지 연계해서 수계와 연계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수계의 어떤 범위와 하천의 범위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지 양쪽에 대한 통합이라는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수계법하고 물관리기본법상의 어떤 유역관리 체계에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무용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허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하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역은 상류 지역. 그러면 수계관리기금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상류 지역에만 써야 됩니다. 법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대상은 무용부담금을 전제로 하면 상류 지역에 국한돼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김영규 씨 토론회에서 잠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3대강 수계법, 한강을 제외한 금강, 성금강 그리고 낙동강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수자원을 수계법의 목적에 집어넣었습니다. 즉 수계법상에 있는 그러한 토지 매수라든가 수변구역 조성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상류에 국한되지 않고 하류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목적에 부여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강은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양자를 우리가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이 4대강 수계법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 수계위원회가 하고 있는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수질과 그다음에 수돗물 공급에 대한 영역, 결국은 이거 물 배분에 대한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역위원회가 어떤 권한이고 또는 어떤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역위원회의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발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기능 강화 관련된 유역 통합, 우리가 유역 물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유역에 대한 통합 관리를 이루려면 현재 어떤 하천법 체계, 물관리 기본법 체계의 유역과 우리 물환경보전법이라든가 4대강 수계법에서 얘기하는 수계, 번역의 내용들을 통합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위원회가 재정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그걸 수계법상의 어떤 수계기금이라든가 그렇게 조직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발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큰 꼭지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물관리위원회 재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물관리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인사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환경부가 환경부 지원단에서 주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재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반대급부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계법이 왜 수계기금, 불용부담금 수계기금을 만들었느냐, 그 재정적 피해를 보는 자에게 그 재원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유역위원회가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 규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재정 지원이라든가 권한의 부재는 결국은 유역위원회가 하는 분쟁 조정의 효력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효력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재원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입법론적으로 보면 4대강 수계법에 있어서 보면 수질, 수량, 그 밖에 이제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천수 사용료 수익금, 이런 것들이
하천 관리에 있어서 또는 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인데 오늘 이제 이영근 박사님께서 하천 수익금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오늘 구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수질 관리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다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하천법상의 하천 수익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있고 특별회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유역별로 이를 배분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유역위원회가 적어도 어떤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에 대한 심의 기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분쟁 조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효력의 부재에 대해서는 익히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재정 과정에서 재밌었던 게 왜 분쟁 조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본법 안에는. 근데 입법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왜 삭제됐냐 그랬더니만 이거 분쟁 조정에 대한 효력에 대한 것들이 딴 데도 유사한 게 너무 많아서 뺐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물관리기본법에는 효력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분쟁조정법에는 이제 지금 바뀌었죠. 환경분쟁 및 피해 부재 법률에는 이제 재판상 화해와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수 분쟁 조정 여기는 국가수자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실제로 이행된 적은 별로 없는데요. 국가수자관리위원회나 지역수자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명칭 안에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분쟁 당사자를 모아서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주는 조정도 있지만 알선, 중재, 재정, 포괄하는 조정이라는 개념이 한자로서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분쟁 조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물관리기본법의 조정. 협의의 조정을 얘기하는 건지 광의의 조정을 얘기하는 건지 조정의 유형이 없어요. 그리고 조정 절차도 상당히 빈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 조정을 예를 들면요. 자, 원인재정과 관련해서 이 오염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야 됩니다. 오염물질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에서 양식장에 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 피해 조사를 위해서는 해류를 조사해야 되는데 해류를 조사하는데 양식장 피해액이 8,000원인데 해류 조사 비용이 3억이 됐어요. 근데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그 원고 피해자가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내서 조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확보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나한테 이런 역할을 해줬다. 국가 예산. 근데 우리가 물관리기본법상의 물분쟁 조정은 우리 유역위원회나 국가위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예산과 인력, 조직, 물론 전문기관에다 맡길 수는 있지만 그걸 항상 뻔뻔히 맡길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한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론상 조정의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 한마디로 물분쟁 조정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배성준 교수님 발제를 해주신 부분이고 이게 원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물 사용에 있어서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천수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하천수에 대한 신규 사용 허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서 계속 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리권을 어떻게 배분, 조정할 것이냐. 마지막에 본 것처럼 제가 다른 논문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천법 53조에서 얘기하는 하천수 사용 허가에 대한 조정, 수리권 조정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리권 조정을 행사할 때 환경부 결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처분 결정에 있어서 유역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역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오늘 수계법이 중심이 되겠지만 하천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청의 권한은 하천법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넉하게 앞에 말씀 많이 드려서 넉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물 관련 법제 전개에서 핵심은 저는 일단 시작은 수하천 연결법과 하천법을 통합하자. 그래서 하천 하나라도 통일돼 있게 관리하고 그 안에 유역을 다시 구분하자. 대유역, 중유역, 소유역으로 구분해서 유역 중심의 체계로 개편이 되면 그 안에서 기존의 하천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적어도 수하천 정비법이 정비만 하지 말고 환경, 특히나 우리 환경생태 유량을 수하천 정비법에 이제 그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기술적이거나 수리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하천은 하천수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디서 땡겨 없다면 그런 부분은 본류하천과 연계돼서 물을 끌어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럼 수하천은 수하천만 가지고 환경생태 유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류구역에 있는 하천과 본류하천과 연계되지 않고는 수하천의 환경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천 기본계획을 하류 하천에서 본류 하천에서 만든다 할 때 수질오염 물질은 상류의 수하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루에 하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상류에 있는 수하천의 수질 관리 또는 그 주변의 농업과 관련한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수질 관리 아무래도 소용없다. 결국 하천 기본계획은 수하천에 있는 생태와 또는 환경에 대한 보전 계획과 연계시켜야지만 본질적으로 상하류 간에 연계된 수질 또는 수생태, 물순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에 가장 먼저 저는 해봐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하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 관련 정비 계획을 일종의 부문 계획으로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계속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하천 정비 계획하고 하천 기본 계획은 둘 다 10년 주기 계획. 물론 주체는 광역지자체장이냐, 그다음에 또는 그 기초지자체장이냐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획기간을 연계시켜 놓고 수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일종의 하천 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같이 연결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수질과 수량 그리고 수생태 부분을 아울러서 교순환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환경까지 다 수립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도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죠. 적어도 광역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가지고 취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도 같이 만들어져서 수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의 어떤 부문계획이나 하위계획의 역할로서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하고 물환경보전법에서 중소번역 물환경 계획관의 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하천의 환경 고려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논란이 됐던 하천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 보건사업 이름만 다른 명칭만 다를 뿐이고 실제는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해서 이루어져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왔죠. 자, 마찬가지로 하천 기본 계획이 물론 이제 물 환경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중소번역의 물 환경 계획은 과연 필요하냐? 소번역은 필요시에 만듭니다. 중번역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상에 있어서 보면 자, 치수에 대한 부분, 하천공사,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밖에 이제 하천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수립하고 대통령 보면 이제 친환경 하천에 대한 조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중번역 계획 보면은 물환경 목표 기준과 관련한 부분들, 관리 보전, 수질에 대한 부분만 집어넣고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번역 물환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인 사항들로 되어 있는 이런
중건역, 소건역들을 하천기획안에 통합놓고 계획을 여러 번 수립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기본계획안에 하천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이수, 치수, 물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성격을 강화시키고 국가나 지자하천에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건역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류의 소하천 정비계획을 일종의 부분계획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시고요. 지금의 심의 주체도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수장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형물관리위원회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유형위원회가 유형 내에 있어서의 하천기본계획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로 지금 하천관리청을 구분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하천을 끊어가지고 권역 지자체마다 자기네 행정구역 내에서 구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역 단위로 지자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연관된 구간에서는 되도록 국가가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어떤 실효성과 체계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계획 수립의 주체에 대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관리위원회 통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상한 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수자원법에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관련한 부분들을 굳이 둬야 된다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에 대한 어떤 최상위 심의기구로서 필요하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정도로 조속시키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지역물관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부분도 좀 슬림하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정도로 그런 방안, 그리고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천법상의 하천수 분쟁 조정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유효위원회 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수계법,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핵심인데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 자 같은 위원회인데 유역위원회하고 수계위원회는 완전히 다르죠. 자 유역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물론 당연직으로서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처럼 민간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계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법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지 공공기관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수계위원회의 위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환경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그리고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수자원공사장, 그다음에 자 전환개발, 그러니까 한수원, 그다음 농어촌 공사장. 요거는 이제 3대강 수계법은 농어촌 공사장에 들어가 있고 한강 수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좀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이제 기금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법인,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수변구역의 토지 매수를 하는 것도 위원회가 합니다. 위원회가 매수를 해서 토지 소유도 위원회가 합니다. 국유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소유.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는 무조건 따라요. 사실상 이제 행정 처분과 같은 지자체에 대한 어떤 권한이죠. 관리, 지시 권한을 가지고 상급 행정기관 그런 역할을 수계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유역위원회가 단순하게 수계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합할지는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물 관련 구역에 대한 통합은 아까 수변구역과 관련한 부분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수변생태구역 그 밖에 하천법상에 있는 구역들을 명칭은 되게 다양하고요. 이렇게 상당히 부분적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무순환 촉진법 같은 경우에 나와서 무순환 또 촉진구역, 관리구역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십시주 방지법상의 또 침수 관리와 관련한 구역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설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각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구역을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더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디테일한 부분은 수계법상의 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강 수계법에서는 이렇게 수자원 그리고 오염원의 적정관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3년에 한강수계는 여전히 상수원의 적절한 수질관리와 수질 개선, 주민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협의조정 대상에 그래서 추가가 됐고 이건 3대강 수계법에는 하천 유지 용수에 관한 사항을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천 유지 용수는 어디에 나오느냐? 결국 또 하천법에 문제. 그러니까 수계법은 기본적으로 아까 물환경보전법과 수도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하천법상의 하천 유지 용수에 관한 사항들을 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들어오게 된 거죠. 협의조정 사항으로서. 그 다음에 집행력과 관련해서 한강수계든 그 밖에 3대강 수계든 자 지자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 개선 사업이긴 한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산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인도하는 사업, 지역 개발 사업에도 수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 수계에는 없지만 3대강 수계에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뭄 수도 재해 대응 사업이 들어가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재해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범위가 과연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긴 하고요. 재해 대응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천 관리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하천 정비나 하천 관리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 사업에 수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한강 수계에는 이 차이점이 좀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준용되는 하천 구간의 관리를 위해서도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3대강 수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수질 개선을 위해서 관리 비용을 쓸 수 있는데 한강 수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준용되는 하천 구간까지도 하천 관리의 용도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적물 주설이나 측정망 설치, 생태하천 보건 같은 걸 넣어놓고 있는데 3대강 수계에서 재밌는 건 이제 수돗물 관련해서 정수라든가 이런 지원, 뭐 가축분뇨, 퇴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하천 수중 수자원의 이용 현황을 조사 및 연구하는 사업도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하천수의 유지에 대한 것들을 협의조정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조사 비용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해서 사무국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자 사무국장 있고 자 수계관리위원회는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회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기금회계위원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이 되고요. 사무국에 있어서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무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장이 일인하고 그 밖에 파견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계관리위원회나 유형물관리위원회나 직원 구성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다 파견 직원. 다만 그렇다 보니까 수계관리위원회는 유역환경청 안에서 움직입니다. 청장이 중심이 돼서 유역환경청하고 내에서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파견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역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으로만 계속 국한하고 있다. 조직관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물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의 권한 조정과 관련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 물환경보전법상에 수계관리위원회하고 대본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에 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계관리위원회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질에 국한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이니까 수계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능적 통합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유역 차원에서의 다른 문제들까지 아울러 고려하려면, 그렇다면 유역위원회가 이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중번역에 대해서도 수계관리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을 유역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천유지 용수에 관한 사항을 수계위원회가 하는 것이 적절할까? 저는 하천유지 용수에 관한 부분은 아까 하천법상에서 규율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관한 사항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유지 용수와 관련한 사항을 만약에 수계위원회가 한다, 그럼 수계위원회가 물 배분과 조정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환경생태 유랑, 수하천에 있어서 환경생태 유랑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필요한 지원을 적어도 수계법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수계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 유역위원회가 수계위원회의 상급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유역계획의 적용과 관련해서, 자, 유역계획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계위원회가 협의 조정을 하려면 유역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유역물관리계획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유역위원회가 수계위원회에게 계획의 변경, 협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나아가서 수계기구의 용도에 있어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정적인 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역위원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역물 배분이나 조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아가서 수생태계 복원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수생태계 복원 사업, 그 다음에 소하천의 환경 생태 유령의 확보에 대한 지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수계법상에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러프하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부가 계속 지금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환경부 장관입니다. 수계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장이 환경부 차관입니다. 그럼 당연히 유역위원회가 상급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수계위원회는 피해워터 사장이 있지만 유역위원회는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유역위원회는 농업, 산림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수계위원회는 특정한 산림청이라든가 특정한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역위원회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해당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일종의 이제 수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유역위원회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기능적 통합에 있어서 하나의 장벽가 될 수 있다고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리용 부담금 때문에 수개법상의 적용 대상,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해결하려면 수개기금의 재원을 무리용 부담금 외에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발표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는 일종의 이제 수개법이라든가 불환경보존법상에 있는 과징금, 과태료, 환경부로 귀속되는 그런 재원들을 수개기금으로 집어넣어서 나아가서는 이제 하천수 사용료를 만약에 국가기속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수개기금의 형태로서 유형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유형 내에서 적절하게 하천 관리라든가 수질 관리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업통합 관리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익준 전문위원께서 수개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나중에 토론하고 질의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로 이제 주식회사 법과 기술의 이영건 대표께서 무리용 비용 부담 체계 개선 방안까지 듣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영근입니다. 윤익준 박사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20분만 할게요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몇 분이 10분만 해야 끝내야 되나 지금 속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번 금강유형 물관리원회 정책분과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유리용 부담체계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발표 자료 내용이 사실은 제가 과거에 수행했던 연구 내용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크게 근본적인 변경은 없을 거라고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하천수 사용하고 비용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과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주로 이제 하천수 사용 허가 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연구 이 논의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확신이 못 하겠는데 이번 제 발표 듣고 그거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민법을 제정하면서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에 물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공정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로부터 3년 후에 하천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하천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세요 라는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대대적인 하천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천법 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천의 사용 외에 하천수 사용이라는 명령 규정이 삽입되었고 하천수 사용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이죠. 물권인 댐 사용권과 구분해서 하천수 사용 허가에 의한 수리권은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현재까지 그 판단은 지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 사용료의 단가는 환경부 장관이 산정하고 시도지사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징수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이제 퀘스천을 달아놨는데 여기 징수 단가와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의문보를 달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하천 사용 허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용수분류 체계 현황인데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되는 하천수의 용도를 특정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환경대응용수, 주운 이런 것들도 허가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수를 자기가 지정을 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옛날 자료라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홍콩개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만든 자료인데 2017년으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하에서 관리 중인 용수 공급 현황입니다. 발전 용수가 여기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도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 댐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발전을 하고 그게 한수원의 그 발전용 댐보다 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